안녕하세요. 유네스코와 인류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인사드리게 된 무도학과의 공성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고유의 세시 풍속인 씨름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인정됐습니다. 남북한 첫 공동 등재입니다. 앞으로 비무장지대나 조선 왕릉 등 남북한 문화재의 공동 등재 추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할지에 대한 판단을 미뤘습니다. 일본의 끈질긴 로비가 작용했습니다. 유네스코에 회원금을 가장 많이 내는 일본을 의식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일본 군함도가 세계유산이 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강제동원 역사를 알리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이 사안을 유네스코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루려던 우리 정부의 시도도 표결 끝에 무산됐습니다. 예, 방금 이제 영상을 잘 보셨는데요. 유네스코에서는 이런 유산들을 이렇게 등재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데 이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서로 이제 문화가 유사하거나 서로 이제 갈등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마찰이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유네스코란 무엇인가, 그리고 유네스코에는 어떤 유산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까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국기원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추진단의 이제 부간사로 좀 이렇게 좀 활동을 해왔는데요. 태권도가 지금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이제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등재 기준과 절차를 이렇게 몇 번 소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하시는 분들이 태권도는 국가무형문화재, 지금은 이제 국가무형유산이라고 이제 바꿔 부르고 있는데요. 국가무형유산이 아닌데 어떻게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합당한 기준과 절차를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는 그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2026년 3월 30일이면은 이제 우리 태권도 등재 신청서가 유네스코 사무국에 접수되어 있을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차 세계대전 중에 훼손된 쾰른 대성당입니다. 이 쾰른 대성당은 1248년부터 이제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1880년에 이제 완공된 성당인데 유럽에서는 지금도 한 세 번째로 높은 고도를 자랑하고 있고 사실 뭐 문화유산으로서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연합군의 폭격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 중에 한 90% 정도가 이렇게 좀 파괴되었습니다. 사실은 뭐 전쟁 중에 이뿐만이 아니고요. 더 많은 문화유산들과 또 예술품들이 파괴되는 일들이 있었죠. 이런 것을 아마 이제 그 연합국 교육 장관들은 지속해서 봐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2년부터 1944년까지 교육 관련 장관들이 모여서 향후 이것을 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또 특히나 이제 교육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교육이나 과학이나 문화 이런 것을 전담할 수 있는 좀 국제 기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1945년에 유네스코라는 하는 유엔의 산하기구죠. 교육과학문화기구가 창설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이 유네스코가 하는 일은 국가 간의 교육이라든가 과학 협력 증진 또 문화 교류를 통해서 국제사회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유네스코라고 하는 기구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경제 규모에 맞게 이 분담금과 정기 분담금과 기부금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알차게 쓰고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곳이 아프리카, 또 중동의 부자들 말고요.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태평양, 이런 쪽에 이제 개발 도상국 이하의 국가들에 대해서 사업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여성과 청소년의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요. 또 인권, 교육, 과학 협력 증진, 문화 교류 주로 사용하는 사업비들이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유네스코 무형유산, 세계유산, 또 기록유산 등재하는 데도 사업비를 많이 쓰고 있죠. 주로 이제 사업비는 미국이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고요. 물론 이제 2011년도죠.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 회원국이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미국이 탈퇴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이 들어와서 중국이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휘둘리게 됐죠. 왜냐하면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니까요. 다시 지금 이제 미국이 들어와서 미국이 가장 많은 돈을 내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분담금의 약 한 2.4% 정도 내외를 이렇게 내고 있는데 약 2025년 기준으로 한 810만 불 정도를 분담금으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현재 유네스코는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해 있고요. 유네스코는 이제 그 유엔 회원국 193개국보다 더 많은 194개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회원국이 12개국이 있는데요. 이제 회원국의 뭐 식민지 또는 이제 보호령으로 있는 그런 나라들이 준회원국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뭐 마카오라든가 아니면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그런 경우가 유네스코 준회원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카테고리 2 혹은 이제 C2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유네스코 C2 기관이 7개나 있어요. 꽤 많죠.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은 카테고리 2 기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는 유네스코와 하여튼 함께하면서 많은 사업들을 지금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씨름이 2018년도에 유네스코에 남과 북이 함께 공동으로 이제 등재됐는데요. 이때 이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오드레 아줄레아였어요. 이분께서 이제 공식 회의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유네스코가 해야 할 일은 씨름을 남북 공동 등재시키는 것처럼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유네스코는 어쨌거나 교육, 과학, 문화 교류를 통해서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곳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아부신벨 대신전인데요. 기원전 13세기경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람세스 2세가 이집트의 파라오로 있을 때인데요. 일부 성서학자들은 저 람세스 2세를 우리가 이제 유대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서 출애굽하는 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라고 하죠. 그 당시에 파라오가 람세스 2세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들도 조그맣게 지금 보이긴 하지만요. 그 뒤로 있는 그 건축물의 크기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크기가 사실 아니죠. 엄청나게 큽니다. 이 대신전을 1813년에 브루크 하르트라고 하는 스위스 탐험가가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입구를 찾아 헤매도 입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앞이 모래입니다. 이집트 사막 많잖아요. 모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다 이제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루크 하르트가 이제 이것을 찾지 못하니까 자신의 친구인 이탈리아 탐험가 벨조니에게 얘기를 해서 1817년에 이곳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곳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곳이 지금은 이제 아부신벨 대신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것은 브루크 하르트를 안내했던 이집트 소년의 이름이 아부신벨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지었고 지금도 그 이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조각의 정교함이라든가 이 벽화를 보시면요,
이것이 과연 기원전 13세기의 것이 맞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선명하게 잘 되어 있어요. 보존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이 안에는 깊은 곳에는 이렇게 볕이 딱 빛이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이걸 잘 만들었을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의 수수께끼라고 할까요? 정말 그 당시의 과학이 놀랍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곳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이집트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나일강 줄기에 위치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막이 많은 나라에서는 사실 뭐 이 강이 생명줄과 같잖아요. 얼마나 이 물이 귀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1952년에 이집트 정부에서 야 여기에다가 댐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라는 논의가 시작되고 1959년에 야 진짜 여기다 댐을 지어야지 안 되겠다라는 구상을 더 굳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원전 13세기에 만들어진 이 건축물, 이 아부신벨 대신전은 물속에 잠기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스킨스쿠버 장비를 동원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댐을 못 짓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유네스코 문화재 보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햇볕이 빛을 비치면 안에까지 들어가게끔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냈는지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건축물들의 위치를 전부 다 규모를 전부 다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왜 했을까요? 왜 건축물들의 크기를 왜 했을까요? 네, 이것을 이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964년부터 한 20톤 정도 되는 크기로 이 신전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한 50여 개국이 원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이 당시 우리나라도 정말 못 살 때인데도 불구하고요. 1만 달러를 국제 원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2년도에 물의 높이보다 한 65m 정도 높은 곳으로 이 아부신벨 대신전이 이전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요. 1972년에는 세계문화유산인 협약이 생겨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유네스코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요. 세계유산은 전 세계적으로 1248점이 있고 대한민국은 17개의 세계유산을 등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콜로세움이 있죠. 중국의 장가계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있고 경주 불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 이제 화산섬과 성산 일출봉이 있죠. 사실은 우리 뭐 성산 일출봉이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이제 등재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을 이렇게 끌어오는 곳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사실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일본도 군함도라든가 뭐 사도광산 이런 것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돈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1992년도에는
세계 기록 유산 제도가 또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20개의 세계 기록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든가 조선왕조실록, 또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승정원일기 이런 것들이 지금 돼 있고요. 사실은 지금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이거든요. 2017년도에 한국, 중국, 또 일본 시민단체 등이 포함한 총 9개국이 이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에 대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 유네스코 분담금을 좀 많이 내거든요. 약 한 350억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무기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우리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등재를 방해하는 바람에 사실 아직 등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보류 상태로 이렇게 있는 그런 안타까운 점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바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데요. 얼마 전에 12월 8일 날 인도 뉴델리에서 정부관위원회가 열렸죠. 거기서 이제 69점이 또 새롭게 이제 등재되면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은 전 세계적으로 849점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23개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씨름, 택견, 김장문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실은 또 뭐 국악도 있습니다. 거기 뭐 판소리, 아리랑 있고요. 또 한국무용 쪽에도 이제 유사한 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건 좀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요. 사실 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서 관심이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고 자신들의 무형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막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더 첨예하죠. 서로 먼저 하나라도 더 하려고 굉장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현대 사회가 세계화되고 글로벌화되고 도시화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형유산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있고 우리나라 무형유산 중에서도 뭐 화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이 좀 있는데 뭐 벼루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사라져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누가 이제 뭐 보유자가 없거나 사회적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막 이렇게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네스코에서 이제 총회 때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이제 2003년도에 이렇게 이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이라고 하는 것이 2001년, 2003년, 2005년에 거쳐오면서 약간 90건 정도가 있었는데 야 이러다간 진짜 이것들이 전부 다 없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2009년부터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제도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은요 대표 목록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대한민국은 죽어라 하고 이제 대표 목록에만 등재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3가지로 지금 등재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대표 목록이 가장 뭐 핵심적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긴급보호 목록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금 당장 이것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지 않으면 사라져버릴 만한 그런 것들 정말 누가 좀 이걸 알려주거나 뭐 방법을 누구한테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이걸 다 그냥 놓아버리니까 이것을 결국에는 밥벌이가 안 되니까 이걸 다 놔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몽골의 툴리, 서사시 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 긴급 보호 목록에 올라가 있고요. 사실은 뭐 모범 사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이제 등재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어떤 종목이라기보다는 정부가 너희들이 어떤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니?
그런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따져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모범 사례 같은 거에는 지금 뭐 신청한 사례가 없습니다. 얘들은 뭐 도전하려고 했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뭐 태권도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모범 사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반대를 했죠. 무조건 대표 목록으로 가야 된다. 예.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뭐 특히 이제 뭐 벨기에의 놀이의 다양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유네스코에 이제 모범 사례를 이렇게 좀 올라가 있기는 합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자료는 2025년 12월 1일 자료지만은 우리나라가 2023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무형유산을 등재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중국, 일본 다음이 한국이었는데 유네스코에서 야 너희들은 너무 많이 등재를 했으니까 그리고 유네스코 사실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심사를 많이 한 번에 하지 못해요. 그래서 각적이면 이제 공동 등재를 이렇게 항상 권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도 많으니까 야 너희들 1년에 한 개씩만 등재 신청해. 그러다가 지금 이제 2년 한 개만밖에 등재 신청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갑자기 튀르키예라든가 프랑스, 스페인, 이란, 아제르바이잔 같은 나라에까지 우리가 뒤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표 목록 공동 등재 가로수를 보시면요. 대한민국은 씨름은 남북한 공동 등재를 했고요. 매사냥 같은 경우도 이제 공동 등재를 했죠. 그다음에 줄다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쪽과 같이 이제 공동 등재를 했는데 다른 나라를 보시면요. 튀르키예, 뭐 프랑스, 스페인, 이란,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들은 공동 등재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공동 등재는 몇 년에 하나가 아니라 매년 한 번에 몇 개씩도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야 한국은 왜 그럼 공동 등재하면 되지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북한과 협의가 된다면 공동 등재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중국하고 공동 등재를 한다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정말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인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로 전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요 2011년부터 과거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들이 있죠. 씨름, 김장, 아리랑, 뭐 국악, 농악 이런 것들 전부 다 자기네 유네스코 자기네 비물질 무형문화유산으로 다 지정을 해놨어요. 에? 뭔 소리냐 싶죠. 중국에는요 조선족이 있잖아요. 그 조선족들이 하는 문화를 전부 다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동북공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중국하고는 공동 등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름을 저희가 이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해서 5년 8개월 만에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켰는데 이때도 얘기했던 게 뭐냐? 우리가 북한과는 공동 등재를 할 수 있으나 중국과는 할 수 없다. 그런 첨예한 문제들이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번에 이제 뭐 태권도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9월에 국가유산청장님을 만났죠. 우리 이제 태권도 등재 추진단 단장님하고 함께 둘이 가서 서로 이제 뭐 소통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 쪽하고도 사실 비밀리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제 그 통일부의 그 대북 접촉 신고를 담당하고 했었거든요. 등재 추진단에. 그러면서 좀 먼데 가서 우리 쪽의 관계자와 북한 쪽의 관계자 만나서 공동 등재 논의가 사실 진행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이거를 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뒤늦게나마라도 추진해줘 가지고 북한이 배신하지 않는 이상은
공동 등재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유네스코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려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2011년에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례하기, 또 2003년에는 판소리, 2005년에 우리가 이제 강릉 단오제를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는데요. 중국에서 난리를 쳤죠. 야, 단오는 중국 거야. 니네가 왜 단오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니네 단오와 우리 단오는 다르다. 2009년에는 이제 강강술래가 됐고요. 또 남사당놀이, 영산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구, 초용무, 이렇게 해서 2009년도에는요 우리가 한꺼번에 5개씩 이렇게 등재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때는 땅 짚고 헤엄칠 때예요. 가곡, 국악, 관현 반주로 부르는 서정적 노래, 2010년도 또 대목장, 매사냥 이런 것도 또 이렇게 3개씩 했잖아요. 이후에 뭐 줄타기라든가 택견, 한산 모시짜기, 이게 또 이제 3개가 이렇게 등재가 됐고, 2012년에는 이제 아리랑이 됐습니다. 또 김장과 김장문화, 또 농악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중국에서 조선족의 농악물을 더 먼저 등재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줄다리기, 제주 해녀문화, 또 씨름은 이제 최초로 남북 공동 등재가 됐고요. 또 연등회, 또 당국의 탈춤, 한국의 장담극이가 이렇게 지금 등재돼 있어 23개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전통 한지가 지금 이제 등재 신청되어 있어서 2026년 11월에서 12월에 등재를 좀 바라보고 있고요. 2026년에는 단독 등재로 이제 인삼문화가 신청될 거고요. 태권도는 이제 씨름과 같은 방법으로 남과 북이 따로따로 등재 신청서를 접수를 해서 공동 등재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지금 진로를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사실은 이제 뭐 씨름 유네스코 등재 추진단 회의 때의 모습인데요. 뭐 김정실 의원님 안 계셨으면 사실 뭐 유네스코 등재 씨름도 힘들었죠. 뭐 포럼도 하고, 뭐 용인대학교에서 교수하시다가 서울대학교로 가신 나영일 교수님도 계시고요. 사실은 여기 대부분들이 이제 용인대 출신들입니다. 주로 이제 핵심 멤버들이. 그래서 이제 씨름을 유네스코 이제 2018년에 됐고요. 사실 이제 아리랑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유네스코 등재하려다가 한국의 그 당시에 문화재청이 이제 발빠르게 움직여서 우리가 이제 먼저 되긴 했는데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사실 일을 꽤 잘해요.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이제 태권도는 지금 이 영상 보실 때쯤에는 등재서 접수될 것이라 보고요. 2012년도에 용인대학교에서 그 등재를 위해서 포럼을 최초로 개최를 했습니다. 태권도학과 교수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또 무도스포츠학과 교수님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한진수 총장님과 또 국기원장님, 또 태권도 등재 추진단 단장님서부터 많은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 포럼을 최초로 용인대학교에서 했다는데 그 의의가 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앞에서 짧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준 및 절차, 국가무형유산이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우기시던 분이 계신데, 사실 씨름은요 국가무형유산이 아닌 예비 목록일 때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제주 해녀도 마찬가지고요, 아리랑도 마찬가지고요, 매사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김장문화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무형문화재가 아닐 때 그때 유네스코 등재를 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하려면 이 5가지 등재 기준이 있는데요. 솔직히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딱 기준 5번에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것. 즉 국가무형유산이거나 시도무형유산이거나 예비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태권도를 유네스코 등재한다는데 반대하는 단체 있습니까? 없잖아요. 씨름 유네스코 등재한다고 다 찬성했거든요. 그래서 사사로운 것들은 다
두고라도 여기에만 해당되면 그 나라의 국가무형유산으로만 지정이 돼 있으면 유네스코 등재 다 가능한 겁니다. 국가무형유산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유네스코 심사보다는 우리 국가유산청에서 등재 신청 종목으로 선정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국가유산청의 무형유산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만 통과하면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유네스코 사무국까지 알아서 절차가 잘 진행됩니다. 유네스코 등재는 국가가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이 추진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무형유산위원회에서 또 세계유산분과에서 선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국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여 줍니다. 그럼 이제 등재 신청서도 작성하고 영상도 만들고 각 단체의 동의서라든가 사진 같은 것들을 유네스코 사무국에 보내면 그러면 이제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단계별로 거쳐서 발표를 하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거의 워낙 신청서를 잘 쓰기 때문에 거의 이제 통과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이슈만 없으면요. 자, 등재 환경은 어떠냐? 사실은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은 많은 유산들을 한 번에 뭐 5개, 3개 막 이렇게 접수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2년에 1개의 유산만 등재 신청이 가능하죠.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만큼이나 국가무형유산, 지도무형유산, 예비 목록 등이 사실 한 800개가 넘어요. 물론 이제 예비 목록 중에서는 국가무형유산이 된 것도 있고 유네스코 일부 무형유산이 된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우리가 사실 뭐 씨름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전수해 줬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김장문화도 마찬가지죠. 대중적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뭐 인간문화재를 지정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 기준에 맞춰서 2011년에서 12년까지 예비 목록 제도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했었어요. 여기에만 포함이 되어 있어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2년에 하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1개씩 신청하면 800개인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짐작이 좀 안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선보다 한국의 예선이 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씨름이 유네스코 등재될 때 그 사진인데요. 저한테 너무 감동적이죠. 실무를 맡아서 이리 뛰고 저리 다니고 뭐 이제 특강도 다니고 하면서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 용인대학교 교수님들 또 3분, 또 영남대학교에 또 이제 박승환 교수님이자 대한씨름협회 회장님이셨는데 이런 분들이 함께 저희를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뛰어서 유네스코를 이렇게 씨름을 등재시킬 수 있었는데요. 사실은 뭐 제 일생일대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로 저도 이렇게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좀 더 아쉽다면요. 2010년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예 종목들입니다. 몽골의 나담 축제의 부흐라는 게 있죠. 부흐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사진은 제가 튀르키의 에디르네라고 하는 데 가서 크르크푸나르 야길 그레스라고 해서 5일 레슬링 축제에 한번 가서 직접 촬영한 사진인데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크로아티아의 신스카 알카라고 하는 마상무예입니다. 위에 걸려 있는 링에다가 말을 타고 달리면서 창을 이렇게 꿰뚫는 건데요. 이 3개 종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 행사 때 방문을 하신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사실 우리 무형유산 행사 때 보면 대통령이나 이렇게 총리가 오신 적이 있나? 씨름장에는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그런 게 조금 무형유산을 대하는 태도가 나라마다 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 되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무형유산에서 전 세계의 무형유산으로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이 사실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형유산 등재 다수 국가로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5천 년의 역사만큼이나 우리는 800여 개가 넘는 무형유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학교도 보면은 무형유산 종목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씨름, 태권, 국악, 또 문화유산학과 같은 경우에서는 뭐 건축물이라든가 기록물에 대한 보존을 하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 또 기록유산에 관한 것들을 또 이렇게 다 다루고 있고 우리 학교 꽤 이제 유네스코와 관련된 그런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실 뭐 이제 우리 무형유산 뭐 전공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해주는 것만 이제 기다리기는 너무 좀 힘들고요. 우리도 어떻게 스스로 존립할 수 있도록 뭐 축제를 만들던가 해서 관광객들이 유입을 하게 해서 세계적인 유산으로 또 키우는 그런 노력도 우리도 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유네스코와 유네스코 유산,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기록유산이 있다는 것도 한번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23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앞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